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다가 끊기게 됐는데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으로 첫 번째는 존재는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를 통해서는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불명료한 개념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는 정의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할 때는 동일성과 차이성, 유와 종차 같은 말인데요. 최근유와 종차에 의해서 정의를 하는데 존재는 그렇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최근유와 종차에 의해서 정의할 때는 존재자를 정의하는 방식인데 존재는 존재자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존재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넋놓고 있어야 되나? 더 이상 학문적인 아무런 작업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계 내에서는 정당화된 존재자의 규정 양식, 그 자신, 고대 존재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전통적 논리학의 정의는 존재에는 적용될 수 없다.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바로 그 때문에 존재의 물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존재를 정의해왔던 지금까지 존재는 이렇게 정의해도 된다고 그렇게 정당화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기원은 고대 존재론으로부터 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존재를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이데거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말이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 존재에 물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묻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를 묻고 또 물어서 존재의 의미를 밝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선입견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존재는 모든 인식과 언표에서 존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존재, 무엇이 있다, 무엇이다가 사용되거니와 그때 그 표현은 군말 없이 이해되고 있다. 자, 존재에 대한 세 번째 선입견인데요. 그것은 존재는 자명하다.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선입견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존재는 자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왔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자를 대할 때마다 이 존재라는 개념은 꼭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이다는 이런 서술어가 우리가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하늘은 푸른 빛이다. 나는 기뻐하고 있다. 따위는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 실은 이 문장에서 서강희 씨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번역한 게 티가 나는데요. 하늘은 푸른 빛이 있다. 나는 기뻐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문장이 정말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로 표현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늘이 푸른 빛이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서강희 씨가 하늘은 푸른 빛이 있다.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하늘은 푸른 빛이다. 나는 기뻐한다. 라고 번역하면서 이 존재를 표현하는 수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독일어는 자인 동사인데 영어로는 비동사입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영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The sky is blue가 하늘은 푸르다 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푸르다지만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is, 이 비동사가 엄연히 보이죠? 아마도 독일어나 영어나 다 헬라어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비동사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눈에 확 보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라 해요. 언제나 is, 독일은 ist겠죠? 이런 것처럼 비동사, 자인동사, 즉 존재에 관한 무엇이 있다거나 있다라는 그런 동사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는 자명하잖아.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런 이해가 존재를 자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존재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러한 평균적 이해는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한 이해는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대한 모든 태도와 존재에는 아프리오리하게 하나의 수수께끼가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미 존재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건만 존재의 의미는 동시에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반복해야 할 원칙적인 필요성을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엇이 있다, 무엇이 이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이데거는 그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는 것 같다는 이 착각이 모른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하이데거는 평균적 이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평균적 이해는 앞으로 이 존재와 시간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이 평균적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선 대개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애매한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명하다고 말하는 것들,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프리오리라는 말은 보통 선언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강희 씨가 고민을 하고 그냥 아프리오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놔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칸트도 선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이런 아프리오리, 선언적이라는 의미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엄연히 구별되고 다르기 때문에 소강희 씨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아프리오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책에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언적이라는 것, 칸트가 말하는 아프리오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의 또 다른 동영상 강의, 순수 이성 비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 선언적인 아프리오리한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 바로 무엇입니까? 존재는 자명한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반대로 뭡니까? 존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막연해, 애매해 라는 이런 평균적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놓여 있다. 우리가 분명히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자꾸 어떻게 됩니까? 물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걸 좀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밤길을 걷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밤길을 걷는데 저쪽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밤길이다 보니까 저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그 가는 길들이 어두워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를 묻는다는 것은 이 밤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전등이나 촛불을 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씩 비춰보면서 가는 것과 같아요. 이런 비유에 근거하면 평균적 이해는 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막연한 이해밖에 없는 거예요. 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애매한 이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매한 이해로 가다가는 어두우니까 돌부리에 걸리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다 보니 막다른 길에 갈 수도 있어요. 이정표를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에 대한 평균적 이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전등이나 촛불을 비춰가면서 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하나하나 더듬더듬 명확하게 밝혀내면서 가야 되듯이 존재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놀랍게도 제가 이 존재와 시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이데거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써서 처음에는 이 평균적 이해, 막연하고 애매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떡밥들을 회수하듯이 영화에서 클리셰들을 다 회수하듯이 막연한 이해들을, 막연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만약 자명한 것,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공통적 이성의 숨은 판단으로서의 그 자명한 것만이 철학자의 임무인 분석론의 분명한 주제가 되고 또 그래야 한다면 철학적 기본 개념의 범위 안에서 더구나 존재 개념에 대해서 자명성을 빙자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우리 철학자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이 애매한 것들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한 것들을 자명하게 명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철학자의 임무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철학자의 임무를 우리에게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이데거는 칸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칸트가 아마 인식의 근원적인 원리, 선언적인 원리를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 미지의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라고 한다면 애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베일에 쌓여있는 이 존재의 개념에 대해서 자명하게 만들지 않는, 제대로 묻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한 그런 현상이 아닐까요? 어떻게 존재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철학을 한다고, 학문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하이데거의 이야기죠. 네, 저도 칸트를 매우 좋아하고 그의 철학을 매우 인상 깊게 읽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놀랐는데요.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하이데거의 말도 맞습니다. 아무리 대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인간들의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 비판할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칸트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건 또 하이데거의 관점이니까요. 또 하이데거는 하이데거 나름대로 한계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감안하면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실은 공부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입장과 관점을 계속 알아가고 계속 밝혀내는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칸트를 할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에는 배운다는 자세로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여러 선입견들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 것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답이 없을 뿐 아니라 물음 자체까지도 불분명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존재의 물음을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 제기를 충분히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존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이데거가 왜 내가 존재에 대해서 묻는지, 존재의 물음을 이렇게 제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에 대해서 물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에 물을지는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